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사회문화 12번째 시간입니다. 맞죠? 저는 박보미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같은 시간 속에 너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따끈따끈한 신곡이에요. 2월 5일 날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해서 오늘까지 그냥 정말 무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싱글 앨범인 게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제목이 참 좋아요. 같은 시간 속에 너.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다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저랑 브래드 피트도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고 디카프리오도 그리고 에다노크도 다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걸 좀 느끼기는 어려운데 같은 공간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같은 시간 속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여러분의 친구들과 또는 어느 장소에서 공부를 하던 그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을 느끼면서 같은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공간 속에서 다른 이제 삶을 살아가겠죠.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 나오나요? 네. 그 보이후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세 사람을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이 보이후드의 주인공이거든요. 제가 세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저 맨 끝에 있는 꼬마가 크고 큰 거 실제로. 이 영화는 어떻게 촬영했냐면 무려 12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매년 이렇게 일정 기간에 모여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꼬마가 저렇게 청년이 될 때까지 징그러워져요. 저렇게 귀여웠는데 막 징그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저 영화 속 130분쯤 되는 저 영화 속에 이렇게 담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저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걸 늙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변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같은 공간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시는데요. 이제 얼마 뒤에 다른 공간을 갈 테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이 흘렀을 때 저렇게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 변화되겠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이 조금 멋지고 조금 여유롭고 조금 행복하고 그리고 진짜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조금씩 커가고 변해가고 늙어간다면 조금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 멋진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그런 미래를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말하는 마무리는 공부네요. 여러분이 학생이라.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2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사회화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고요. 개념올릭 44페이지에 단원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구조, 즉 2단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학에 1단원까지 사회학의 방법론들을 배웠다면 이제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두 가지 그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2단원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를 주제로 해서 개인이 어떻게 사회화되는지를 첫 번째로 다루게 되고 개인과 이 사회 구조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도 두 번째 배우게 되고요.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면서 다양한 사회 집단 또는 사회 조직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 공일하는 이 인간의 사회화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되었는지 살펴봤더니 바로 이런 내용들이 출제되더라는 거죠. 한 번도 빠짐없이 사회화, 지위, 역할에 대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념 강의에서는요, 이 사회화, 지위, 역할하는 이 부분을 무려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 특강에서는 압축해서 이번 1시간 동안 사회화, 지위, 역할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화, 지위, 역할, 이 마인드맵으로 다시 한번 공부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인간이 사실은 태어날 때는 강아지 똑같잖아요. 아무데나 쿵 싸고 감정도 행복한 건지 슬픈 건지 그 감정도 사실 모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앙앙 울고 의사 표현도 잘 못합니다. 그런 동물과 같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죠. 많은 집단들 또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미 사회화의 의미는 적었지만 사회의 의미 간략히 알아보고 사회화의 유형 그리고 기관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점까지. 관점은 1단원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회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출제 포인트가 되고요. 특히나
특히나 이 이제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이 사회와의 유형, 기관, 그리고 지위, 역할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고 반드시 100% 출제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임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공부할 거 사회와의 유형, 기관, 그리고 사회 속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 그에 따른 역할들, 역할과 관련된 개념들 살펴볼 것이고요. 상호작용, 간략하게 상호작용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노트 있는 학생들은 노트에 쭉 나가시면 되고요. 수능 개념 교재 있는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74페이지 위에 제목을 사회와 지위 역할이라고 달아놨는데요. 거기 위에 제목을 사회조사과정, 나오는 선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바꾸시고 그 내용들을 오려서 붙여두시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 여기 띄워준 빔 화면 통해서 필기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필기는 175쪽에 오늘 필기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지식, 기능,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회화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다름없었던, 진짜 동물과 다름없었던 그 인간이 가족 속에서 또는 또래 집단 속에서 그 사회에 필요한 지식들, 기능들, 가치들, 규범들, 내지는 감정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학습해 가면서 정말 사회적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회화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회와 관련해서 여러분 알아두실 건 이 사회화의 유형입니다. 사회화의 유형은 우리 세 가지 배우게 돼요. 세 가지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사회화고요. 사회화고요. 두 번째는 예기사회화. 예기만 쓸게요. 세 번째는 탈사회화입니다. 재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이제 어려서부터 지식기능, 가치태도, 규범 이런 것들을 쭉 배워오는데 이제 그 살아가면서 사회가 변동하고 또는 지위가 변동함에 따라서 새롭게 배워나가는 것들, 이것을 바로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새롭게 습득하는 것. 재사회화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아주 간단히 쓴 것이에요. 예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되죠. 아주 간단한 예로 합니다. 어떤 거냐면 사회 변동에 따라서 이제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인들이 새롭게 스마트폰을 배우는 그런 교육을 한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힌다. 법을 익힌다면 그것이 바로 재사회화가 되는 겁니다. 사회 변동에 따라서 새롭게 어떤 기능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사회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기사회화는 예비사회화라고도 합니다. 예비사회화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래에 속하게 될 집단의 지식, 기능, 규범,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미리 학습하는 겁니다. 미리 학습하는 거예요. 포인트만 쓰겠습니다. 미래에 속하게 될 집단의 그 지식, 기능, 가치, 규범 등을 미리 학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입생 OT가 되는 거죠. 곧 대학생이 되면 그 대학교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활할지 거기에 규범이나 또는 어떤 규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미리 배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예기사회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탈사회화가 있어요. 탈사회화는 벗어 던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회화된 내용을 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것.
것을 탈사회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생각해 보면 서울에 이주한 이후에 지방 말을 버리는 것, 지방 말투를 버리는 것, 말씨를 버리는 것, 이런 것을 안 사용하는 것, 이것을 탈사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훨씬 더 쉽게 기억이 되죠. 한번 우리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역시 고인데요. 여기서 나타난 것들을 한번 볼까요? 외국인 며느리의 한국 사회 적응기. 최근 어떤 방송에서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며느리들의 생활상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며느리들이 좌충우돌하면서 EBS에서도 했는데 저희 엄마가 막 몇 편 연달아 보는데 저도 한 편 시작했다가 그냥 재밌어가지고 몇 편 연달아 보고 막 그랬었어요. 한국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낯선 나라에서 아내와 며느리로 생활하는 어려움을 눈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죠? 지금 이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 사회로 오면서 그리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한국 사회로 오면서 이 사회가 기존에 살았던 사회와는 또 다른 사회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의 지식, 기능, 규범,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엇이냐면 재사회화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또 여기 있습니다. 요즘 아빠들의 사는 법, 프렌디라고 하는데 가부장이라 표현되는 권위적 아버지의 모습은 환영받지 못하는 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프렌디에는 프렌드하고 대디를 합성한 신조어가 되는 건데요. 친구 같은 아빠를 뜻하는 거죠.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아빠가 아니라 가부장적인 아빠가 아니라 친구 같은 아빠예요. 이제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 요리 등을 익히며 노력 중입니다. 즉 사회 변동에 따라서 아빠의 이상적인 모습이 프렌디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배워야 될 새로운 기능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타난 것이 재사회화다라고 찾으실 수 있으면 재사회화를 확실히 이해한 겁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재사회화하고 얘기사회화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얘기사회화가 재사회화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사회가 보다 넓은 개념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능에 나왔던 매우 중요한 예시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사원이었어요. 그런데 곧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팀장으로서의 해야 될 기능, 규범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팀장 연수 중입니다. 그러면 이 팀장 연수라고 하는 것은 지위 변동에 따라서 새롭게 지식을 습득한 거니까 분명히 재사회화죠. 그렇죠? 그리고요. 아직 팀장이 되진 않았어요. 이 연수받고 난 다음에 이제 팀장이 될 거거든요. 어때요? 신입생 OT와 마찬가지죠?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내용 중에 있는 이제 다음 달에 팀장으로 승진할 건데 지금 이렇게 팀장 연수를 받고 있는 것은 재사회화이자 얘기사회화이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 엄격히 구분하느라고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거 재사회의 모습도 담겨 있는데 라고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선지도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됐습니다. 사회화의 유형 살펴봤고요. 이제 그 아래에 사회화를 보는 관점을 보겠습니다. 관점은 1단원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분필이 안 빠지네요. 일단 쓰는 데까지 써보겠습니다. 관점은 교환이론을 빼고 대표적으로 3가지 관점에서 우리 이 사회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여러분, 여기 사회화의 정의를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그 사회에 지식, 기능,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내면화하는 것이 사회화인데 이 사회화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을 겁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둘 중에 어떤 것이 사회화는 긍정적이야 라고 볼까요? 그 사회의 지식, 기능, 규범, 가치, 태도를 내면화했을 때 모두가 잘 그것들을 지켜갔을 때 사회가 잘 굴러가 라고 생각하는 기능론자들은 사회화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갈등론자들은 이 사회화를 부정적으로 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서서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 사회의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회, 뭉뚱그려서 보면 그 사회의 사회 규범입니다. 사회 규범이에요. 그 사회의 사회 규범. 다시 말하면 이 사회화의 내용,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기능론자는 사회 규범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죠. 모든 사회 구성들이 사회화의 내용이 되는 이 사회 규범을 모두 합의해서 만들었으니까 개인들은 자신이 합의해서 만든 이 사회 규범을 잘 지킬 것이고 잘 지켜나가면 사회에서 필요한 기능,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니까 개인은 사회에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런 사회 규범이 내면화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당연히 안정되고 질서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은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는 질서와 안정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기능론의 입장이고 사회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갈등론은 이 역시 우리 배웠던 거예요. 갈등론에서는 사회화의 내용들, 즉 다시 말하면 사회 규범은 누가 정한 것이라고 했죠? 지배층이. 지배층의 합의로. 지배층의 합의로 사회 규범이 정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한 사회에서 지배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정하겠죠. 그렇죠? 내게 유리한 규칙이 정해진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가니까 내 이익은 계속 불어날 겁니다. 따라서 갈등론자들은 이 사회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회화의 내용이 되는 사회 규범을 지배층의 합의로 정하기 때문에 지배층의 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지배층의 이익만 계속 커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서 이제 5단원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다시 한번 여기 가서 보겠습니다. 그 사회의 지식, 기능,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데가 어딥니까? 학교죠. 학교에서 이거 하잖아요. 지식, 필요한 지식, 그리고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될지, 규범을 가져야 될지 그냥 체계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알려주는 데가 학교입니다. 갈등론자들은 이 사회화를 담당하는 이 학교를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그렇죠. 당연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학교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말을 썼지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사회화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 말 속에 다 있죠.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울에 비친 자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죠.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거울이 없을 때는 거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여기 EBS 지하 식당에서 막 밥 먹는데 이제 부장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 부장님이 박범 선생님 머리카락에 밥풀 달아놓고 다니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뗐는데 뭐죠? 내가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볼 수 없으면 누가 거울이 되는 겁니까? 타인의 시선이죠. 이게 거울에 비친 자아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렵고 뭔가 사회학적 표현으로서 어려운 표현 같지만 이건 다시 말해서 요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간다.
또는 사회화의 내용들을 학습해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이렇게 턱을 받치고 부장님하고 식사하는데 이렇게 턱을 받치고 밥을 먹는다, 이렇게 먹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 턱을 받치고 먹었을 때 타인의 시선, 거울, 그 타인은 상대 쪽에 있는 그 부장님은 박보문 선생님이 정말 예의도 없이 저렇게 먹는구나 라고 나를 보겠지?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반드시 앉아서 너무나 피곤하지만 반드시 앉아서 먹고 예의를 차리면서 먹는다 라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회의 규범 또는 해야 될 태도,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간다라는 용어인 것이죠. 됐습니까? 쿨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런 건 외우실 필요 없고요. 또 이런 용어 자체도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있습니다. 미드라는 학자가 중요한 타자의 기대를 내면하. 했고요. 나중에는 일반화된 타자.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중요한 타자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담임교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고 또는 시금치 반찬, 당근 반찬 맛 없는 것도 먹는 이유는 중요한 타자. 나의 엄마, 아빠 또는 선생님이 나에게 그러한 반찬도 영양가 있다고 먹으라고 기대하니까 그렇게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자기 전에는 양치질 해야지 라는 것들을 배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타자의 기대를 내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된 타자, 즉 무엇이냐면 전체 사회 규범에 따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대를 내면한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장에 가서 휴대폰을 벨로 해놓지 않고 진동 모드나 무음으로 바꿔놓는 그 규범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극장에 갔을 때는 무음으로 해주길 내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내면화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범들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거울에 비친 자아든 중요한 타자든 일반화된 타자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회 규범 또는 기능, 가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간다라는 다른 표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사회와 관련돼서 그 밑에 쓰십시오. 사회와 기관입니다.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될 내용이죠. 이 부분은 암기입니다.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회와 기관은 크게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래서 시기,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또 하나 목적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기 내용에 따라서 유년기에,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가기 이전에 하면 1차적 사회화, 그렇지 않으면 2차적 사회화 기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 기준을 말하자면 이 1차적 사회화 기간은 매우 기초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해요. 양치해야지, 치카치카 해야지, 인사해야지 뭐 이런 것이라면 2차적 사회화 기간은 매우 전문적인 사회화를 진행합니다. 사회화란 무엇인지, 미분, 적분 이런 것도 하고요. 무슨 철학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들을 하고요. 전문화가 아니라 전문적. 일반적으로 이 1차적 사회화의 예가 어디 있냐면 가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2차적 사회화의 예는 학교. 그리고 회사에서 배우는 것들도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여기가 2차적 사회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딱 살펴보면 가족은 어떠냐면 매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어요. 1차적 사회화 기관들은 대부분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2차적 사회화 기관은 학교, 회사,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대부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시기나 특히 내용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와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적에 따라서예요. 목적에 따라서 사회화의 목적이 있느냐, 다른 목적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공식적 사회화 기간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으로 나눕니다.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사회화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회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체계적으로. 1학년 때는 도덕 뭐를 배울 것이고 2학년 때는 뭐 역사의 어디 한국사의 어떤 부분을 배울 것이고 3학년 때는 어떤 것을 배우고 매우 체계적으로 합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지식, 기능, 규범,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하는 그래서 어디겠어요? 학교입니다. 교육기관이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들은요.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회화는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회사 또는 가족이 여기 속하는 거죠. 회사의 목적은 본연의 목적은 이윤 창출인데 부수적으로 그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고 가족 역시 본연의 기능은 가족 구성원의 재생산 및 양육과 뭐 이런 것인데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담당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1차면서 비공식, 회사는 비공식이면서 2차, 학교는 2차면서 공식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여기 사회화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정리한 겁니다. 기관 기억하시고요. 관점 어렵게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1단원의 다시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용어들 한 번만 보시고요. 그리고 유형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사회화에 대해서 모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회화했으니까 이제 지위 역할을 보겠습니다. 그 아래 필기하시면 되고요. 지위나 역할은 그렇게 큰 내용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위 볼까요? 지위는 사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위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요거 두 가지만 아시면 되죠. 하나 성취지위와 또 하나 귀속지위. 요것만 아시면 되죠. 귀속지위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지위가 되고요. 성취지위는 성취한 거죠. 후천적으로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서 얻게 되는 지위. 선생님, 카메라 감독님, PD님, CG 감독님 모두 다 성취주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 남편,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이 귀속지위가 아니라 성취지위다라고 생각해 두시는 것.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로 봤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귀속지위 같지만 사실 엄마라는 자리, 아빠라는 자리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능력이 있어야 결혼하니까. 예, 그래서 이것들, 이게 성취지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역할입니다. 역할. 역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당연히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 역할 갈등이에요. 역할 행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역할 갈등입니다. 역할은 기대되는 겁니다. 기대되는 거. 기대되는 거. 그리고 역할 행동은 실제 수행한 겁니다. 수행한 것.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죠. 학생이라는 지위, 성취한 지위겠죠. 성취한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예의 바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 행동의 모습들은 다 다르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너 너무 잘했다라고 보상을 하거나 내지는 정말 어떻게 학생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제재를 당하는 기준은 역할입니까? 역할 행동입니까? 실제 수행한 거에 따라서 잘했으면 보상, 실제 수행한 거에 따라서 잘못했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보상과 제재의 기준은 바로 역할 행동이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제 하나 더 있네요. 역할 갈등은 사람이
사회 속에서 많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역할이 요구되니까 역할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나온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딸이에요. 그리고 저는 회사원이기도 합니다. 귀속 지위, 태어날 때부터 성취주의입니다. 그렇죠?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 딸이니까 부모님 생일을 챙겨드려야 돼요. 생신. 그런데 회사원으로서 회식에 참여하라고 하네요.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부딪히는 경우, 이런 게 역할 갈등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나온 또 다른 사례, 교사입니다. 교사.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예전에만 해도 그게 있었어요. 학생들은 자유롭게 야간 자율학습 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학생 입장. 학교 방침은 야간 자율학습을 모두 참여해서 다 같이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서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게 학교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참 학교 방침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전달하기도 어렵고 또 학생들의 입장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면서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흐트리는 것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충돌하는 것. 이것도 역시나 역할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위에는 하나의 역할만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기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개 이상의 지위에 따라서 각각의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하는 걸 역할 모순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의 지위에 상반되는 두 개의 역할이 충돌하는 걸 역할 긴장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역할 모순과 역할 긴장을 막 나눠서 출제하는 경향보다는 뭉뚱그려서 이거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묻는 경우가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 네 번째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회적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은 필기하지 않고요. 다음 그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여기 있어요. 역시 고2 자료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 여러분 4번 그 옆에다 쓰셔도 되겠네요. 4번 옆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은 세 가지예요. 협동, 경쟁, 갈등입니다. 이거 정의를 쓰는 거는 다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맘때쯤 이제 수능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경쟁은 규칙이 또는 절차가 이게 준수되면서 뭔가 목적을 먼저 달성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라면 이 규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이것이 갈등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장 크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가 무엇인지 협동, 경쟁, 갈등 중에 어떤 것인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통점이 A 상호작용의 유형과 B 상호작용의 유형의 공통점으로 가를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것을 매우 장려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협동, 경쟁, 갈등 중에서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장려되는 것은 당연히 협동, 장려되겠고요. 경쟁이 없으면 정체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장려되는 것 두 가지 하면 경쟁과 협동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A가 경쟁인지 B가 협동인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여기 경쟁과 협동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입니다. 두 번째. 목표 달성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없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구 우승. 이게 목표예요. 경쟁했을 때 어떤가요? 협동하면 그거에 따른 혜택, 축구 우승이라는 혜택을 그 같은 팀원들끼리는 공유하죠. 그렇죠? 그런데 공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땠을 때? 경쟁할 때. A팀이 축구 우승을 가져가면 B팀은 그 목표를 공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갈등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전쟁에서 A 국가가 승리하면 B 국가는 승리를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목표 달성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협동이라고 한다면 경쟁이나 갈등은 이것을 공유할 수 없죠. 따라서 여기 A라고 여기 공통적으로 나왔으니까 A가 경쟁이 되겠고요. 그리고 B가 협동이 되겠고 C가 갈등이 되겠습니다. 찾아지나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나온 것들 하나씩만 더 추가로 기억해 두시거나 이 내용들 필기해 두셔도 되겠네요. 이 두 가지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장려된다. 여기는 이 두 가지는 목표 달성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없다. 이런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면 심화된 내용까지 정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지금 175쪽에 사회화 지위 역할을 이렇게 쭉 정리했습니다. 이 사회화 지위 역할이 제가 시험 문제로 100%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꼭 나오는 선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회화, 지위, 역할 이것을 묶어서 사회학의 개념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학에 나오는 주요 개념들로서 사회화 지위 역할이 있는데 이 부분들 100% 시험에 난다라고 우리 출제 빈도표 살펴봤으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제시문이 주어지고 제시문 안에서 이거 제사회화인지 아닌지 물어봅니다. 이게 선지 구성 하나. 또 어떤 가족 또는 어떤 회사, 대기업 이런 데다 밑줄을 긋고 이게 1차적 사회화 기관인지 2차적 사회화 기관인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지 묻습니다. 이게 선지, 나올 수 있는 선지 두 번째. 장녀, 선생님 이런 데 밑줄을 긋고 귀속주의인지 성취주의인지 묻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선지 세 번째. 역할인지 역할 행동인지 구분하라고 나옵니다. 실제 수행했으면 역할 행동이고요. 기대되는 것까지만 나오면 역할입니다. 이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할게요. 역할에 대한 보상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앞에서 했죠? 네, 틀린 말이죠.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선지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매우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요. 보상, 제재는 여기 다시 여기 이렇게 오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잘해서서 보상하거나 못해서 제재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수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제재해야 되죠. 즉 기준은 뭐라고요?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역할 행동에 대해서 제재한다라는 말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선지를 보면 역할에 대해서 보상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럼 틀린 얘기라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선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선지 정도 나올 수 있는데 6번째 선지는 역할 갈등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묻습니다. 사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나온다고요? 육상 선수고요. 대학교 홍보 모델이고 어머니 아버지와 살고요. 어느 대학교 체육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하계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1번. 기억의 역할은 개인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개념에 충실해야 되겠죠? 역할이 뭐라고요? 기대되는 거. 학생에게 기대되는 게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에 뭐 열심히 다니고 기대되는 역할이 있어요. 동일하게 모두 그렇게 수행하나요? 아니죠. 다르게 수행되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성취지이다. 기억, 육상 선수, 어머니, 여기가 함정이죠? 어머니, 엄마, 성취지이다. 말씀드렸었고요. 봅시다. 선지 어떻게 구성되고 있어요? 역할인지 역할 행동인지 성취지인지 기속지인지 묻고 있는 그런 선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디귿에서 갑이 획득한 지위는 한 개이다. 대학교에서 갑이 획득한 지위. 여기만 봐도 뭐가 있냐면 이 대학교 학생이라는 지위 획득한 거죠. 대학교 홍보 모델이라는 지위도 있잖아요. 적어도 여기 나온 것만 해도 한 개 이상이네요. 틀렸죠? 그 다음에 육상 선수의 역할에 대한 보상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 자체가 성립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보상이라면 실제 수행한 역할, 행동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이다 이렇게 나왔죠.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갑의 라이벌인 을은 모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를 포기하였다.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딸이에요. 그래서 병간호를 해야 돼요. 육상 선수예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야 돼요. 이게 충돌하네요. 선생님 이거 역할 갈등이잖아요. 역할 갈등 맞네요?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역할 갈등이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갈등이죠. 여기서는요. 포기했습니다. 뭐를? 선수로서 출전해야 되는 것을 이미 포기했어요. 갈등 상황이 끝난 거죠. 따라서 이거 진짜 함정이죠? 틀린 겁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13년 수능이고요. 어떤 마을에서 태어나서 대학 진학으로 인해 도시로 이주를 심각하게 고민하였으나 부모와 남아서 농사를 지었고요. 영농 후계자가 되어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아내 을은 다른 나라 출신으로 이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어서 부업을 하기 위해서 읍내 학원에서 운영하는 제과제빵 프로그램 수강하고 있고요. 심각하게 교육 문제로 도시로 이주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기역 어떤 마을이고요. 니은 가족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죠. 그렇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1차적 사회화 기간에 해당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연 발생적, 기초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담당한다? 맞는 얘기죠. 사회화 기간의 유형, 1차인지 2차인지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묻는다라고 했던 거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도시로 이사 갈까 말까를 고민해요. 갈등 상황인 건 맞죠? 고민이 갈등인 거니까. 그런데 이게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도시로 이주할까 말까가 역할 갈등입니까? 나 선생님 될까 아니면은 변호사 될까? 이거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고 여기서는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이지 역할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 갈등의 정의를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역할 갈등 이거 학생들 많이 물어보는데 역할 갈등은 내가 딸이라는 지위에서 이거 해야 되고 회사원이라는 지위에서 이거 해야 돼서 이게 충돌하거나 내가 교사로서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인데 이게 충돌할 때입니다. 이사가 말어.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갑에게 리을은 성취지, 영농 후계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을에게 맏며느리. 맏며느리가 성취지인가요? 잘 보세요. 성취지 아니죠. 아니야. 귀속지인가요? 귀속지 아니죠. 성취주의죠. 결혼을 했습니다. 노력해서. 다른 나라까지 건너와서. 그래서 얻은 집이에요. 따라서 귀속지 아니고 성취지라고 해야 됩니다. 갑에게 미음은 제사회화, 영농 후계자가 되어서 새로운 지위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거 이수하는 거니까 제사회화. 을에게 읍내 학원에서 운영하는 제과제빵 프로그램 수강하는 건 부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사회화, 만든 내용이 되죠. 사회 유형 묻는 거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출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내용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변동으로 인해 기존에 습득한 지식과 가치관으로는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새롭게 등장한 정보와 가치관을 습득하는 것 뭐냐면 재사회화죠. 직장 내 재교육하는 거, 노인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미래에 속하게 될 집단에서 요구되는 것을 미리 배우는 거 여기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얘기사회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재 44쪽의 내용이고요. 유형 맞습니다. 이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은 사회에 적응시키고 통합시켜서 사회를 유지시킴, 사회화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이라고 답하실 수 있겠죠? 기능론입니다.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은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것이다. 이거 우리 1단원에서도 배웠던 내용. 사회규범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것. 그러니까 다 잘 지켜나가고 사회는 유지 안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들은 행동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따라서 사회화되지 않은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회의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잘 내면화하지 않은 애들이 문제를 일으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화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화되지 않은 개인의 부적응, 소외
그래서 얘는 사회통합 저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연결돼서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이요. 사회화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갈등론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회화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회화의 지식, 기능, 가치, 규범 등 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지배 집단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고, 당연히 어떠냐면 지배 집단에 유리한 것을 사회화를 통해서 전달하니까 이들의 이익이 강화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갈등론에서는 이 사회화를 주로 담당하는 곳을 학교 교육, 사회화를 주로 담당하는 이 학교를 따라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배층의 문화를 계속 전승하면서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고 권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때문에 관점 받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우리 배웠던 내용 가운데 거울에 비친 자아 있고요. 그리고 일반화된 타자, 대다수 전체 규범에 따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이 내용들 아래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쿨리는 거울자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사회화 과정 속에서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개인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걸 상상해서 이로부터 자신의 이미지, 감정, 태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심한 사람이구나, 내가 소극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게으른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낸다라는 것이에요. 상호작용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낸다라는 거죠. 반면 사회학자 미드는 한 개인이 어렸을 때는 부모와 같은 특정인의 기대를 내면화한다. 이게 중요한 타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성장해 가면서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나 기대를 내면화한다. 이게 일반화된 타자의 기대를 내면화하면서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화의 내용들을 배워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라고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사회화 기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있죠?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한다라고 했죠. 자연 발생적인 경우가 많고 1차적.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네, 2차적입니다. 더 가보겠습니다. 사회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매우 체계적으로 합니다.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뭐하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요. 어디가? 학교, 직업, 훈련소 등이 여기 속합니다. 사회화 이외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합니다. 뭐라고요? 비공식적입니다. 가족도 여기 들어간다는 거, 회사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지위 보겠습니다. 지위.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고요. 여러 개의 지위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요즘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면 귀속지위라고 말하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성취주의, 여기 그대로 나왔네요.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됐죠? 아버지, 아내 등도 속한다라고 하는 거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일정한 지위에 대해서 기대되는 여기다 표시하셔야 되겠죠? 뭐냐면 역할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역할, 행동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역할 갈등 있죠. 갈등. 두 가지 양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서 상반내 역할이 동시에 요구될 때 역할 모순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하나의 지위에서 상반된 역할이 요구될 때를 역할 긴장이다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내용까지 모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개념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수능형 문제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